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이제 선거 조금 해볼 만해진 것 같습니다. 어제 동작을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기동민 후보가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또한 수원 영통인가요? 수원 영통 정인가? 거기에서 천호선 후보도 역시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말하자면은 일종의 야권연대, 야권 단일화가 성사된 겁니다. 사퇴 결단을 내린 기동민, 천호선 후보의 모습을 보면서 정치도 참 아름다울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퇴하고 나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막상 후보로서 선거운동을 계속해왔던 사람으로서 사퇴의 결단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표가 개표되고 나서 불과 1000표도 못 얻는 사람도 선거운동을 할 때는 자기 자신이 당선된다고 믿고 그렇게 선거운동을 합니다. 기동민 후보, 비록 나경원에게는 뒤졌지만은 제1야당의 후보로서 상당한 지지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퇴하기는 정말 쉽지 않았던 거죠. 정의당의 천호선 후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야권이 단일화됨으로써 이제 해볼 만해졌다라는 단계에 온 것이지 결코 이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야권 단일화에 대해서 오늘 아침 조중동 신문의 사설은 야합이니 막교한 거래니 시언이 하면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중앙일보는 유권자를 우습게 보는 기동민 천호선이라는 제아의 사설로 비난을 했고요. 조선 역시 야당 또 후보 막교한 거래, 아예 정치 장사꾼으로 나섰나. 동아일보는 결국 기동민 사퇴로 막 내린 새정치식 전략 공천쇼, 이런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 마구잡이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조중동이 이런 사설로 비난을 퍼붓는 것이야말로 천호선과 기동민이 잘했다는 역설적인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론조사 24일부터 공표 금지됩니다. 그래서 유권자 여러분들은 아마도 야권 단일화 이후 과연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물론 각 정당에서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자기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공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공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표 이전에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이 전반적으로 좋게 나왔던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죽을 썼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여론조사 방식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재보궐선거는 각 지역 단위를 특정해서 선거를 하기 때문에 여론조사 역시 각 지역 단위를 특정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 여론조사 기관이 각 지역별로 휴대전화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재보궐선거, 지역선거의 여론조사는 어쩔 수 없이 유선전화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론조사를 하면은 집전화, 유선전화가 유리한 새누리당이 더 유리하게 나왔던 것뿐이죠. 그래서 여론조사가 불리하다고 해서 꼭 불리하다고만은 볼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투표율입니다. 아시다시피 새누리당의 지지층인 주력 지지층인 노령층 투표율 굉장히 높습니다. 지지도와 상관없이 투표율로 결정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 그리고 내일 토요일 사전투표
투표에서 젊은 성들이 얼마나 투표하느냐가 결국은 당락과 승패를 가늠할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투표하십시오. 투표하지 않으면 당신이 가장 경멸하는 사람이 당선됩니다. 730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는 선거 실시 지역에서만 가능합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유병헌의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그런 진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참. 그뿐입니까? 경찰에서는 매실밭에서 발견된 안경이 유병헌의 안경이라고 언론에 발표까지 했지만 매실밭 주인이 무슨 유병헌 안경이냐? 내 잃어버린 안경이다. 라고 나왔다고 합니다. 진짜 검찰, 경찰 왜 이럽니까?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고 항의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그렇게도 잘하면서 국민의 안전이나 이런 문제와 관련된 수사는 완전히 이렇게 빵점이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은 권력 해바라기를 하는 정치 검찰들이 출시하는 이 풍토가 그야말로 묵묵히 땀 흘리면서 엄지에서 일하는 진짜 수사관, 진짜 검사들을 욕보이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한겨레신문에서는 임석규 논설위원이 누가 유병헌을 죽였느냐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서 이 문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그가 죽었다는 사실뿐이다. 죽음에 이른 과정은 장막에 쌓여 있다. 자연사라면 원인이 뭔지, 자살이라면 왜 죽어야 했고, 타살이라면 누가 무슨 목적으로 죽였는지 알 길이 없다. 그가 왜 죽었는지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없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도 심지어 사망 원인 불명이라고 할 정도니 도대체 유병헌이 왜 죽었는지 대한민국 검찰, 경찰의 수준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개그도 이런 개그가 없다. 아무도 설명하지 못하는 죽음 앞에 낭설이 분분하고 음모론이 창궐한다. 어떤 괴담과 유언비어가 나더라도 정부는 할 말이 없게 됐다. 검찰이 경찰을 속이고 경찰이 검찰을 의심하는 판에 발표를 고지곳대로 믿으라고? 어릴 적에 동네 사람들과 눈 쌓인 뒷산으로 토끼몰이를 나간 적이 있다. 개를 앞세운 채 몽둥이를 하나씩 둘러매고 여기저기 흩어져 우우 고함을 지르며 산등성 아래쪽으로 토끼를 몰아간다. 다급해진 토끼는 포위망을 빠져나가려고 이리저리 헤매며 안간힘을 쓴다. 유병헌은 영락없이 토끼몰에 내몰린 산토끼 신세였습니다. 그 토끼몰이 가장 앞장선 인간들이 누구냐? 바로 보수 언론이었습니다. 유병헌을 잡으라고 연일 내질렀습니다. 그러자 박근혜 대통령 다그쳤습니다. 무려 5차례나 공개적으로 금고를 채근했습니다. 사실 그때 이미 유병헌은 죽어 있었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 역시 안달했습니다. 저희도 애가 탄다. 검찰, 경찰의 독려를 많이 하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검찰은 올인했습니다. 심지어는 유병헌의 사체가 발견되기 바로 이틀 전에 검찰 꼬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은 원인을 찾아내는 것보다는 범인을 지목하는 게 훨씬 더 손쉬워 보입니다. 한 사람에게 몽땅 책임을 뒤집어 씌우면 골머리를 썩을 일도 없고 책임질 사람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원인을 탐색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같은 문제가 자꾸 되풀이되는 겁니다. 구조적인 문제, 시스템의 오류 고치지 못하고 계속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유병은 토끼머리는 그래서 후진적입니다. 정부의 무능을 숨기고 책임을 덮기에 더없이 좋은 가림막이었을 겁니다. 저는 유병은 이미 사망했습니다마는 그 세월호 참사를 불러일으킨 그 회사의 오너로서 책임이 없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토끼머리를 해야 될 사안이었느냐?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병헌을 잡기 위해서 이미 백골로 썩어가고 있는 유병헌을 잡기 위해서 유병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이고 할 그럴 사안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인권은 도대체 어디 간 겁니까? 대통령이 시키면은 죄 없는 사람들도 마구잡이로 잡아들여도 됩니까? 유병헌이라도 붙잡았으면 또 모르겠다. 검찰과 경찰이 공조는 안 하고 공다툼에 골몰했으니 놓치는 게 당연하다. 실패한 토끼몰이의 결말은 참으로 허무하다. 죽은 유병헌에겐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질 것이다. 진상규명은 오리무중이고 책임자 처벌은 유야무야. 제도 개선은 지지부진하다. 특별법은커녕 진상조사위 하나 제대로 못 꾸렸다. 세월호 이후 100일, 변한 건 무엇인가? 검찰은 뒤늦게 미주알 거주알 유병헌 추적 분투기를 쓰댑니다. 코앞에서 놓친 사연을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고 엄청난 증거라도 찾은 양 돈가방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검찰이 놓치지 않고 있다던 유병헌의 꼬리는 경찰한테도 숨겨놨던 돈뭉치였던 겁니다. 궁금해집니다.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3을 먹는다고 했는데 토끼 사냥에도 실패한 사냥개 운명은 어찌 되는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또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검찰총장과 그리고 경찰청장 그리고 법무장관을 내쫓을 궁리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이른바 여권 내부에서는 검경 수뇌부에 대한 인청도 나오고 있다고 그럽니다. 왜 나오겠습니까? 국민들 보기에 쪽팔리는데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사실 진짜 책임을 져야 될 인간은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인데 그들에게는 감히 책임지라고 얘기를 못하니까 결국은 그 아랫 사람에게 또다시 책임을 돌리는 겁니다. 토끼물에 나섰던 이들 뒤늦게 책임론에서 탈출하느라 바쁩니다. 금글을 닥달하던 대통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김무성은 정부가 아니라 경찰 책임이라고 호도합니다. 경찰은 정부 아닙니까 그러면? 주호영은 세월호 사건은 교통사고라고 망발을 합니다. 이런 집단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새정치민주연합이 못한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재보궐선거에서 싹쓸이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참 우리 국민들 정말로 망각과 기억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검찰은 경찰을 탓하고 경찰은 검찰을 원망합니다. 이미 박근혜의 눈밖에 난 검찰총장, 경찰청장 그리고 법무부 장관 좌불안석일 겁니다. 김기춘 실장은 경찰청장을 청와대로 불러 질책하더니 그 틈에 슬며시 친구를 주일대사로 내보냈습니다. 유홍수 50인물입니다. 전두환 따까리입니다. 이준석 세월호 선장과 이들의 모습이 과연 얼마나 다릅니까? 다시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이게 나라입니까? 서영석 오빠 7월 26일 토요일에 오실 거죠? 똑똑한 12시 묻지마 당일치기 가족 테마여행이 그날 있거든요. 아침 9시 반까지 인천시 중구 용유도 마시안 해변에 오시면 돼요. 맨손 고기잡이 낚시와 갯벌체험 캠프가 마련됐거든요. 인천공항철도 용유 임시역에 내리시면 돼요. 조합원 그리고 애청자님들 다 오신대요. 꼭 오세요. 서영석 오빠 꼭 올 거죠? 이번에는 음모론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유병헌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물론 유병헌 주치의가 와가지고 치아를 보니까 맞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국민들은 안 믿습니다. 이미 4월 달에 그 시체가 발견됐는데 쉬쉬하고 있다가 한구령을 내렸다가 6월 달에 발견한 것이라고 했다는 그런 녹취록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병헌은 살아있다는 루머가 퍼집니다. 공권력에 대한 불신입니다. 어떤 친구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2달 있다가 파리의 어느 골프장에서 유병헌이 살아있는 유병헌이 골프 치는 모습을 누군가 휴대폰으로 찍어서 SNS에 올릴지도 모른다고요. 결국 음모론이라는 것은 국가를 불신하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중앙일보 이규현 논설위원은 유병헌은 살아있다는 논설의 첫머리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2008년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세계 10대 음모론을 선정한 적이 있다. 세계 10대 음모론입니다. 첫 번째는 9.11 테러를 미국이 자작했다는 설이다. 두 번째는 엘비스 프레슬리가 살아있다는, 이건 아주 고전적인 음모론입니다. 세 번째는 외계인이 지금 지구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런 음모론이 맨 인 블랙이라는 영화를 만들어냈죠. 그리고 네 번째는 달 착륙 연출됐다. 달에 꽂은 성조기가 펄럭이고 있는데 달나라에는 공기가 없는데 어떻게 성조기가 펄럭일 수 있느냐 해가지고 디스커버리 같은 미국의 과학 전문 잡지에서는 자기들이 운영하는 디스커버리 채널을 통해서 실제 그것이 가능한지 실험해보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셰익스피어는 가공인물이었다는 설, 예수가 결혼했다는 설, 사실 예수가 결혼했다는 이것이 그 유명한 소설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 소설의 또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파충류가 지구를 지배하고 있다는 설, 케네디 암살 배후설, 다이애나 사망, 왕실 개입설, 에이즈가 자연 발생한 게 아니라 사실은 개발된 거라는 설, 이런 식의 10대 음모론을 선정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음모론은 전쟁이나 테러, 유명인 사망, 역병 창궐 같이 충격적인 사건을 계기로 발생합니다. 대사건이 날 때마다 음모론이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국가가 신뢰를 잃거나 사회 불신이 팽배할 때 음모의 환경은 조성되는 겁니다. 음모론의 또 다른 요소는 혼란 정보입니다. 상식으로 납득이 가지 않고 불완전한 정보가 유통될 때 음모의 싹은 자라나는 겁니다. 이규현 논설위원의 이야기 계속 들어보죠. 우리의 뇌에는 이야기 회로가 있다. 감각기관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논리적으로 조합해 이야기를 구성한다. 혼란 정보가 들어오면 뇌는 짜증을 낸다. 부조화에서 벗어나기 위해 상상 조각을 끼워 넣어 이야기를 완성하려 한다. 그 조각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음모라고 믿어버리면 뇌는 평온을 얻는다. 심리학계는 이를 긍정적 피드백, 망각적 자각 등으로 설명한다. 1987년 8월 경기도 용인에서 벌어진 오대양 집단 변사 사건, 역대 의혹 사건의 백미였습니다. 공예품을 만들며 공동체 생활을 하던 오대양교 교주 신도 등 32명이 숨진 채 발견됩니다. 시신 상태가 아주 이상했습니다. 창고형 공예품 간이 공장의 좁은 다락방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경찰은 집단 자살이라고 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이문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타살이라고 단정할 증거도 없었지만 강력한 음모론이 고개를 듭니다. 전두환 정권 실세를 등에 본 종교 집단이 타살 배후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대양교와 금전 관계가 있던 유병헌도 그때 당시에는 배후로 의심받았습니다. 91년 오대양 신도 6명이 집단 자살에 옵니다. 변사 사건과 별개로 자신들이 다른 신도를 안배장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타살 음모론 다시 부각됩니다. 당시 사건 기자였던 필자는 이참에 오대양 타살 음모론을 검증해보고 싶었다. 집단 변사 장소인 용인 공장 주변에 진을 쳤다. 공장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다른 오대양 농장에서 신도들이 살해돼 실려왔을 가능성을 파고들었다. 법의학자 2분도 인터뷰했다. 한 분은 자살 가능성을, 다른 한 분은 타살 가능성을 제기했다. 음모론의 실체는 결국 풀지 못했다. 오히려 기존의 음모론을 더 증폭시키는 죄만 저질렀다. 다만 오대양 사건이 음모론 공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음은 확인했다. 은밀한 종교 집단의 집단 변사,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 등으로
땅에 떨어진 전두환 정부의 신뢰, 명쾌하지 못한 수사 결과와 법의학계에 엇갈린 견해 같은 혼란 정보가 있었다. 유병헌은 두 번째 업무론의 주역이 되고 있습니다. 유병헌 변사 사건도 업무론의 출연 조건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세월호라고 하는 대사건, 신뢰를 잃어버린 국가, 검경이 연일 내놓는 혼란스럽고도 불완전한 수사 결과, 우리의 뇌는 자연스럽게 상상의 조작을 끼워넣어 스토리텔링을 시작합니다. 유병헌은 살아있다. 유병헌은 독살됐다. 의료 민영화의 반발이 심해지자 정부가 여론을 돌리기 위해서 사건을 터뜨렸다라는 식의 업무론이 기승을 펴니다. 국민 대다수를 셜록 홈즈로 만드는 사회에 건강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업무론 예방법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사건이 터지지 말라고 기도하든지 국가가 더 신뢰를 받든지 수사기관이 혼란 정보를 내놓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현실에서는 가능하지가 않죠. 그것보다는 오히려 출연한 업무론의 폐해를 줄이는 방도를 찾는 게 더 현실적입니다. 업무론의 사회적 중재 같은 건 어떨까라고 이규현 논술위원은 제안을 합니다. 근데요, 유병헌은 살아있다라는 식의 업무론은 결국은 우리 사회의 공권력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하고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서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진실을 가짜로 둔갑시키고 가짜를 진실로 호도하는 이런 일들이 빈발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신뢰의 추락, 불신 속에서 싹 트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 지금 위기에 놓여 있고 반성하지 않으면은 과연 어떤 참화가 올지 모른다는 하나의 전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 수호투쟁위원회 김종철 위원장. 그는 국민TV 스튜디오 입구에 붙은 글귀를 감격 어린 눈으로 지켜봅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1974년 10월 24일 편집국 입구에 게시한 동아투의 결의문 사본이었습니다. 저기 스튜디오에 사진을 걸어놓은 거 보니까 저희 113명이 해직 당할 때 그것이 부당하다고 항의하시다가 자진 사퇴하신 송건호 선생님, 중앙정보부에서 받은 고문 때문에 파킨슨씨 병으로 몇 해 전에 돌아가셨고, 왜 국민TV는 40년 전 동아투의 결의문을 입구에 붙였을까요? 그 투쟁 정신을 이어받아 공정 언론을 건설하겠다는 의지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디 미디어 협동조합 몇몇 임직원만의 숙제이겠습니까? 죽은 언론인의 사회에 역사를 살아가는 모든 시민에게 던져진 사명일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주십시오. 국민점TV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2014년 4월 1일은 한국 언론사의 역사적인 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아투의 사람들 뒤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일을 힘껏 도와드리길 약속드립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지금 방송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서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해석 생활단식 광고입니다. 오해석 생활단식 이번에 지사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성인 남녀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비만과 성인병 예방에 좋은 단식, 적은 자본금으로도 사업을 시작해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문의 전화 010-2013-8575 010-2013-8575 오해숙 생활단식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냥 단식이 아니라 생활단식입니다. 그냥 일상생활 하면서 단식할 수 있다는 건데요. 저도 정말 업무 강도가 작지 않은 국민TV 일을 하면서 무려 80일간 단식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해숙 생활단식, 오해숙 선생님 전화번호 010-2013-8575입니다. 이건 무료 광고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포 조합원 뜨기맘 하재선입니다. 우리 김지한 조합원이 다니는 회사에서 양파점을 하시는데요. 원가만 주면 가격 맞춰서 판매하고 그 차익은 국민TV 목포 회비에
기금으로 쓸 수 있다 해서 양파즙을 판매하게 됐습니다. 조합원님들의 깨알같은 구매로 모인 기금 중 절반은 사무국에 후원하기로 해서 지금까지 모두 89만 8천 원을 보내드렸다고 합니다. 또 시작합니다. 한 상자에 양파즙 150개가량 들었어요. 가격은 택배비 포함해서 4만 5천 원입니다. 구매하실 분은 주소, 성함, 전화번호 수량 적어서 제게 뜨기맘 하재선님에게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10-7610-7478 010-7610-7478입니다. 계좌번호까지 친절하게 불러드릴게요. 농협 356-0933-2579-43 하재선입니다. 이건 뭐 돈 받고 하는 광고는 아닌데요. 조합원이 또 이렇게 양파즙 팔아서 지역 협의에 절반 쓰고 또 나머지 절반은 조합에 후원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그 성의가 괘씸해서 소개해드릴 겁니다. 예, 성의가 괘씸하다고 그러니까 좀 말이 이상하네. 예. 자, 두 사람의 칼럼에 이어서 이번에는 한겨레신문이 쓴 사설을 소개해드립니다. 국가혁신 까는 소리 하지 말고 검찰, 경찰 핵심부터 하라. 이런 이야기죠. 사망한 유병헌 씨 추적 작전을 통해 검찰과 경찰의 민낯이 백일화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한마디로 거대한 총체적 부실덩어리다. 엉터리 수사의 헛발질 압수수색, 한심한 판단력과 부실한 보고체계 등만이 아니다. 검찰과 경찰 사이에 벌어진 불신과 배신의 드라마를 보노라면 이들이 공권력 행사에 책임을 진 국가 공무원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진짜 이런 개막장 수사, 개막장 발표도 없었을 겁니다. 검찰은 벽장성에 숨어있는 유병헌 씨를 바로 눈앞에서 놓친 것으로도 모자라 뒤늦게 확인한 비밀방의 존재와 돈가방 발견 사실마저 철저하게 숨겼습니다. 만약에 유병헌 씨가 사망했다라는 것이 뒤늦게 밝혀져서 개망신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비밀방의 존재라든지 돈가방 발견 사실 등 얘기 안 했을 겁니다. 검찰과 경찰의 정보 공유 허울에 불과할 뿐 경찰은 검찰이 23일 오후에 언론에 그런 사실을 발표할 때까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유병헌 씨의 죽음이 발견되지 않았으면 검찰은 자신들의 치명적인 실수를 영원히 숨기려 했을 겁니다. 검찰과 경찰의 발뺌과 책임 전가, 꼬리 자르기 행태는 더욱 가관이다. 경찰은 애초 순천 경찰서장 직위 해제 등으로 어물쩍 넘어가려다 비판이 들끓자 전남지방경찰청장 직위를 해제했고 검찰에서도 최재경 인천지검장이 부실 수사에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했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이 그 정도 선에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인지는 매우 의문이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된 데는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이 한결같이 책임이 있는데도 모두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지우고 은근슬쩍 넘어가려 하고 있다.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검찰총장, 경찰청장, 법무부 장관이 왜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넘기고 은근슬쩍 넘어가려 하고 있겠습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입니다.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넘기고 빠져나가는 마치 자기는 우주에서 내려온, 하늘에서 내려온 사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 대한민국에 딱 한 명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책임을 안 지고 모조리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니까 그 중간 대가리들도 전부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더욱 심각한 문제는요. 검찰과 경찰의 총체적 부실이 사람 몇 명 바꾼다고 해결될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치적 편향과 수사능력 부족이라는 고질적 병폐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편향과 수사능력 부족이 뭔지 아십니까? 박근혜를 비판하는 사람을 때려잡는 데는 최대의 수사력을 동원하고 정말 국민이 불편을 끼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무능하기 짝이 없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정치적 사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의 입맛에 맞추고 정작 수사력을 발휘해야 될 사건에는 무능하기 짝이 없는 게 바로 한국 경찰과 검찰의 현주소 아닙니까? 게다가 능력과 무관하게 권력형 해바라기 인사들이 조직 안에서 승승장구하면서 병세는 더욱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마구잡이로 기소해가지고 촛불 시민들 무죄 판결을 받아도 기소한 검사들은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솜씨를 발휘해야 될 이런 사건 수사에는 무능하기 짝이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후속 대책으로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안전행정부의 기능을 축소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미디 같은 유령쫓기 수사로 나라의 위신을 땅에 떨어뜨리고 엄청난 공권력을 낭비한 검찰과 경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검찰과 경찰도 해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개전과 혁신은 딴 데서 찾을 게 아닙니다. 우선 검찰과 경찰을 뿌리부터 바꾸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정작 해체돼야 할 조직은 해양경찰청이 아니라 바로 검찰과 경찰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오는 현실,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만은 그렇게 못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왜? 검찰과 경찰을 뿌리부터 바꿔서 정말로 국민을 위한 검찰, 국민을 위한 경찰이 된다면 이 정부, 박근혜 정권 살아남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보, 국민TV 조합비 이제 낼 때가 됐다고 하는구만요. 오, 그래요. 그 국민TV도 개국하고, 그 뉴스K도 하던지. 달달이 11,000원 내는 거 맞죠? 11,000원만 내지 말고 좀 더 혀. 이 새싹이 돋아날 때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하는겨. 아이, 근데 인터넷으로 하려니까 보통 어려워서 뭔. 공정 언론을 꿈꾸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해야 할 일. 조합비 납입입니다. 매달 고정 납입 어려우신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전화하세요.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3144-0933 또는 3144-7737 여기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예, 방송 서버에 다소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고치고 있는 중인데요. 못 들으신 분들은 팟캐스트로 다운로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경제 문제 다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요. 아까 음모론 얘기할 때도 나왔습니다. 의료 민영화 문제.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인 이상희 제주대 교수가 오늘 경향신문에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의료 영리화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기고했는데요. 이것 또한 또 다른 세월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의료 영리화를 반대하며 22일부터 27일까지 한시적인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영리화는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재벌과 자본의 이윤 추구 대상으로 삼는 의료 황폐화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의료 영리화 정책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노동계의 파업이 범야권뿐 아니라 시민사회와 학계에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고 최근 박근혜 정부의 의료 영리화 추진 방식이 민주주의의 절차와 본질적 내용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차 정치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그렇습니다. 의료 민영화라는 허울을 뒤집어선 실제로 보면 의료 영리화, 이것은 그 내용 자체도 문제가 있거니와 이것을 실현하는 그 방식과 절차에서 엄청난 문제를 노정하고 있습니다. 노동계가 이번 의료 영리화 반대 파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부가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 즉 보건복지부령의 개정을 통해서 비영리법인 병원들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정부가 비영리법인 병원의 영리자회사를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왜 그렇게 중요하며 어떻게 민주주의의 실체적 내용을 유린하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첫째, 정부의 부대사업 확대 방안은 내용과 절차 모두에서 잘못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국민의료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관장하는 법률인 의료법 제49조에는 이 법률이 비영리법인 병원에 허용하는 7가지 부대사업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1. 의료인의 양성과 보수교육. 2. 의료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노인 의료복지시설 운영. 4. 장례식장 운영. 5. 주차장 운영.
6. 의료정보 시스템 개발. 7. 그 밖의 일반 음식점과 이미용업 등 환자와 종사자의 편의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그것이다. 이렇게 7가지로 특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는 여행, 국제회의, 외국인 환자 유치, 목욕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 건물 임대 등의 사업을 새로운 부대사업으로 추가했습니다. 이런 부대사업을 추가하려면요, 바로 의료법 제49조 이 부분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의료법 제49조를 개정해야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도 정부는 법률 개정 대신에 의료법 제49조 7항에서 일반 음식점 등 관련 업종의 추가가 허용된 보건복지부령을 개정하는 편법을 사용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문제점이 있는데요. 정말 민주주의의 절차를 유린하는 의료영리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향신문 오늘자 이상희 교수의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의료영리화를 참고하시고요. 이거 잘못하면 또 다른 세월호 옵니다. 다 경각심을 가집시다. 라디오 비평 마치겠습니다.